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 매일같이 챙겨 먹던 치매 예방 영양소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뇌를 막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그거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니면 그저 막 두렵고 피하고만 싶었던 치매라는 질병이 무려 7조 원짜리 거대 비즈니스 생태계로 변모했다는 사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든든하게 채워드릴 오늘의 심층 분석으로 찾아왔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이네요. 네, 벌써 스승의 날이네요. 아, 맞아요. 스승의 날이죠. 또 세종대왕 탄신일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삶에 그 크고 작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을 한번 좀 떠올려보는 그런 좀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좋은 의미가 있는 날이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막 파헤쳐볼 핵심 자료는요.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께서 지난 하루 동안 쏟아진 그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아주 밀도 있게 집약해서 분석해 주신 리포트입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께서 치매나 노후 준비를 그저 한 개인이나 가족이 좀 감당해야 할 되게 무거운 숙제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약간 사적인 영역으로 많이 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다룰 이 자료들을 좀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시니어 트렌드는 거대한 글로벌 자본이 막 움직이고 또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와, 자본이랑 기술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그 금융과 의료의 신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그런 문명적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신뢰 시스템의 재편이요. 그 말씀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노후나 돌봄의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야, 이거 첫 번째 자료부터가 그 스케일을 막 짐작하게 하더라고요. 그 국내 바이오 기업인 아리바이오가 중국 제약사랑 치매 치료제 독점 판권 계약을 맺었는데, 그 규모가 무려 7조 원이라고 해요. 네, 엄청난 액수죠. 아니, 선급금만 2,100억 원이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신약 하나에 어떻게 7조 원이라는 그런 천문학적인 가치가 매겨지느냐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막 약효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 이면에 있는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약이 먹는 약, 그러니까 경구용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 주사가 아니라 알약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뇌질환 치료제는 대부분 다 주사제였습니다. 왜 꼭 주사로 맞아야 했나요? 그게 뇌에는 혈액 뇌장벽이라는 아주 촘촘한 방어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물질이 뇌로 들어가는 걸 철저하게 막아버려요. 아, 뇌를 보호하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뚫고 약물을 뇌로 전달하려면 환자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직접 가서 되게 복잡한 처치를 받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정맥주사를 맞아야 했죠. 와, 그럼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그 물리적인 시간이나 비용이 정말 엄청났겠네요. 장난이 아니죠. 그야말로 병원이라는 인프라에 완전히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네,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알약 형태로 집에서 매일 편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질병관리의 공간이 병원에서 환자의 일상으로 탁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일상으로. 네,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면서 그 병원 중심의 좁은 병목 구간이 싹 사라지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환자가 매일매일 소비할 수 있는 그 일상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잡은 시장은 바로 그 일상으로의 확장성에 무려 7조 원이라는 돈을 걸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야, 확실히 감이 옵니다. 게다가 어제 발표된 연구들을 보니까 이 일상화가 예측 단계로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 혈액 분석 기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50대 때 혈액 속에 있는 그 특정 노화 지표를 분석하면 무려 10여 년 뒤에 혈관성 치매에 걸릴 위험이 61%나 높아진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혈관성 치매는 보통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기 한참 전에 이미 우리 몸에 그 미세혈관 내피세포들이 손상되면서 피 속으로 미세한 단백질 찌꺼기나 염증 마커들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뇌가 망가지기 한 10년 전부터 이미 피가 경고를 막 보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 인과관계를 밝혀낸 아주 중요한 연구죠. 와, 조기 예측 기술에다가 집에서 매일 먹는 약까지 이렇게 치매를 둘러싼 의료 기술이 막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드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바로 돈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은행권에서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를 겨냥한 유언대용 신탁 시장 규모가 무려 170조 원대로 추산된다고 자료에 나오거든요. 네,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살짝 좀 의아한 게 그냥 유언장을 써두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미리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그 신탁이라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 금융제도를 쓰는 거죠?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유언장하고 유언대용 신탁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게 언제 발동하느냐에 있습니다. 언제 발동하느냐? 네, 유언장은 내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치매는 좀 다릅니다.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온전히 판단하고 관리할 그 인지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수년에서 십수년간 길게 지속이 되거든요. 아, 살아는 있는데 판단이 안 되는 기간이요? 맞습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는 유언장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중 누군가가 몰래 재산을 확 처분해버리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할 위험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죠. 아, 진짜 살아는 있지만 경제적인 방어력은 아예 0이 되는 그 블랭크 기간이 엄청난 문제군요. 네, 그래서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정신이 아직 온전할 때 은행이라는 제3자한테 내 재산을 딱 맡겨두는 거죠. 아, 미리 묶어두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내 병원비랑 요양비로 매달 얼마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절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묶어달라고 미리 계약을 맺는 겁니다. 오, 진짜 똑똑한 방법이네요. 그리고 사망 후에 남은 돈을 누구한테 줄지도 미리 다 정해두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한 일종의 강력한 금융 로봇을 고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야, 살아있는 나를 보호하는 로봇이라. 이거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제약사가 만든 먹는 약에다가 AI의 예측 기술, 그리고 내 재산을 지켜주는 은행의 신탁까지. 네, 아주 거대한 흐름이죠. 과거에는 이 치매가 단순히 병원에서만 의사들이 고군분투하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은행가, IT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다 뛰어든 거잖아요. 환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제약, IT, 금융이 결합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운영체제, 그 OS를 깔고 있는 거군요. 와, 운영체제라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후학자들은 최근에 폭염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한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아, 기후 문제까지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는 치매 안심마을을 막 조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엮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막 거대한 자본이 모이고 새로운 시스템이 쫙 깔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참 씁쓸한 현실이죠. 네, 그 요양 현장의 금융 리스크를 다룬 대목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금융감독원이 화나라이플랩이라는 법인 보험 대리점, 즉 GA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현장 검사에 탁수했습니다. 네, 아주 크게 이슈가 됐죠. 이게 요양시설 입소자랑 그 가족들한테 종신보험을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저는 처음에 아니 뭐 보험 좀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구조를 뜯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군요. 맞습니다. 그냥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대체 요양시설에서 어떻게 그 고비용 종신보험을 팔 수 있었던 건가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환자들한테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건데 이거 완전 병실 침대 옆에 영업사원이 서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을 이해하려면요. 그 GA, 그러니까 법인보험 대리점의 수입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수입 구조요? 네, 이분들은 보험사로부터 상품을 가져다 팔고 아주 막대한 초기 수수료, 즉 커미션을 받아요. 특히 종신보험 같은 고위험, 고비용 상품일수록 그 수수료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 떨어지는 돈이 많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요양시설하고 일종의 짬짬이 제휴를 맺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영업사원들이 요양시설에 꼭 입소는 해야 되는데 비용이 좀 부담스러운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많이 지친 가족들한테 슬쩍 접근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나요? 이 종신보험에 가입만 하시면 저희가 요양시설 이용료 일부를 좀 보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지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막막한 요양원 비용을 내준다니까 솔깃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 보조금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돈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업사원 본인들이 챙길 그 막대한 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딱 떼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요양비로 대납해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 커미션으로요? 네. 근데 입소자는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그 비싼 종신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미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인분들이라 결국 그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몇 달 뒤에 보험을 해약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입자는 원금을 거의 다 날리게 되고요. 당연히 요양원 비용 지원도 뚝 끊깁니다. 와, 완전 사기네요. 반면에 영업사원은 이미 초기에 막대한 가입 수수료를 다 챙겼고 요양시설은 입소자를 가득 채웠으니까 자기들은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구조인 셈이죠.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해진 사람들의 그 불안감, 궁핍함 이런 걸 철저하게 이용해서 돌봄을 빙자해서 수수료 장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중환자실 침대 옆에서 링거액 놔줄 테니까 고금리 대출에 서명해라.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금감원이 아주 강력하게 칼을 빼든 겁니다. 이건 어떤 한 개별 영업사원의 일탈이 아니거든요. 팽창하는 시니어 돌봄 시장에서 이 돌봄의 공간하고 상업적 판매의 공간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인 재난입니다. 아, 구조적인 재난. 네, 요양시설이라는 곳이 아주 폐쇄적이고 또 의존적인 환경이잖아요. 거기 안에서는 노인분들의 정보 판단력이 당연히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아주 약한 고리를 금융자본이 날카롭게 파고든 거죠. 네, 참 무섭네요. 신뢰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돌봄 생태계가 상업적으로 오염되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겁니다. 아, 돈에 눈이 멀어서 신뢰가 무너지는 이 현장 참 씁쓸합니다. 근데 이 신뢰의 붕괴가 금융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당장 우리 집 식탁 위, 매일 아침 챙겨 먹는 영양제 통 앞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이야기예요. 아, 오메가3. 최근에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오메가3 하면 혈관 청소부, 뇌에 좋은 착한 지방,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간 굳게 믿어왔잖아요.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뇌 기능 저하를 오히려 앞당길 수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뇌에 좋은 영양소가 하루아침에 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임상 데이터들이 시사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어떤 생화학적인 맥락을 좀 보셔야 합니다. 생화학적 맥락이요. 네, 오메가3는 분명히 항염증 작용을 하는 좋은 지방산이 맞습니다. 젊고 신진대사가 활발한 분들한테는 혈관 건강에 분명 도움이 되죠. 아,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네, 근데 문제는 초고령층이거나 이미 뇌혈관 질환의 아주 초기 단계를 앓고 계시는 그런 취약한 대사 환경에 놓인 분들입니다. 노인분들이요? 네, 오메가3는 본질적으로 지방이거든요. 지방은 몸 안에서 산소랑 만나면 산화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 그 기름이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막 산패해서 찌든내 나는 거 약간 그런 건가요? 네,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노화가 심하게 진행돼서 체내의 항산화 방어력이 뚝 떨어져 있는 고령층이 이걸 고용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지질 성분이 몸 안에서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제기되는 아주 유력한 의학적 가설 중 하나입니다. 헐, 오히려 염증을 가라앉히라고 넣어준 기름이 혈관을 망가뜨린다는 거네요. 네, 특정 환경에서는 오히려 혈관 내벽을 막 녹슬게 만드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매일 내 돈 주고 사서 꾸준히 먹던 영양제가 내 몸속 환경에 따라서는 막 독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자료를 보면 진짜 혼란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기사에서는 막 계란이 치매에 엄청 좋다고 하다가 또 다른 데서는 혈당 스파이크가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고 막 경고를 해요. 네, 정보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확 급격하게 올랐다가 뚝 떨어지면서 뇌가 완전히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지는 현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어디서는 고지방 식단이 오히려 치매를 억제한다고도 하고요. 솔직히 청취자 입장에서는 내가 유일하게 믿고 막 달리던 내비게이션 앱이 고장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알고리즘이 완전히 엉켜서 일부러 나를 막 늪지대로 안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배신감마저 듭니다. 아니 대체 우린 뭘 믿어야 합니까?
지금 호스트께서 느끼시는 그 혼란과 배신감이 바로 이 초고령 사회가 마주한 정보 리터러시의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정보 리터러시요? 네, 쏟아지는 그 파편화된 건강 정보들 속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걸 교차 검증하고 또 비판적으로 수용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시거든요.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좋다고 하면 맹신하기가 쉽죠. 맞아요. 막 무조건 대량으로 사서 드시는 식으로요. 근데 이 현상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무지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국가랑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순히 그냥 병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이 상충하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딱 정리해주고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검증된 정보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백신처럼 제공해야 돼요. 정보 가이드라인을 백신처럼. 네, 일종의 정보 방역 시스템이 이제 국가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보 방역. 야, 이 단어 진짜 와닿네요. 돌봄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금융사기를 막는 것만큼이나 이런 잘못된 건강정보로부터 시니어를 보호하는 것도 정말 국가의 의무라는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거대한 자본의 흐름부터 요양 현장의 탐욕, 그리고 식택 위의 정보 대혼란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막 고장난 곳이 많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이 시스템을 수리해야 할까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국내외 현장에서는 꽤 의미 있는 해답들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우선 국내 동대문구 사례를 보면요. 데이터가 돌봄에 아주 새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데이터요? 네, 전력 사용량이나 수도 요금, 또 통신비 체납 기록 같은 아주 파편화된 빅데이터들을 싹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부랑 완전히 단절된 채 위기에 처해 있던 329명의 숨은 대상자를 기적처럼 발굴해냈습니다. 와, 329명이요? 담당자가 일일이 발로 뛰어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숫자네요. 절대 못 찾죠. 그리고 진안군 같은 경우는 아예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운동 제도를 하고 있고요. 경주시는 의료랑 주거를 딱 합친 케어 안심주택을 선보였습니다. 다가가는 서비스네요. 네, 결국 과거처럼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쌀을 주던 그런 수동적인 복지에서 이제는 빅데이터로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생활 속의 의료와 주거를 아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야, 복지가 일종의 촘촘한 스마트 센서망으로 바뀌고 있는 느낌이네요. 근데 해외 사례를 보면 이 스케일이 또 다르더라고요. 네, 해외는 또 스케일이 엄청나죠. 스웨덴 연금 모델 이야기가 나오는데 1크로나를 넣었더니 은퇴할 때 472크로나가 되었다고 해요. 네, 스웨덴 AP7 펀드 이야기네요. 아니, 수익률이 막 47,000%라는 건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이 마법의 핵심은요, 바로 디폴트 옵션, 즉 자동 개입하고 극단적인 장기 복리에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젊을 때는 주식 같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딱 세팅해 둡니다.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네, 그러다가 은퇴가 점점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안전한 채권 비중을 확 높여주는 거예요.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주는군요. 맞습니다. 국가 단위의 거대한 자본이 수십 년 동안 굴러가면서 복리 효과를 완전히 극대화해낸 시스템의 승리인 거죠. 와, 이거 진짜 기금 고갈 걱정하면서 막 쌈짓돈 굴리듯 하는 한국 연금 제도에 엄청 뼈아픈 시사점을 주네요.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자동 개입과 장기 복리의 힘, 참 대단합니다. 근데 해외 사례 중에 제 머릿속을 황 치고 지나간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일본의 이른바 6636 문제예요. 6636이요. 참 슬픈 수치죠.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그 80대 부모가 50대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부양하는 8050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6636은 또 뭔가요? 숫자가 왜 이렇게 막 디테일하죠? 6636은 어떤 한 가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근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의 평균 연령 데이터입니다. 평균 연령이요? 네, 집에 틀어박힌 자녀의 평균 나이가 36.9세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 부양하면서 같이 고립되어가는 부모의 평균 나이가 66.3세라는 뜻입니다. 와, 세상에. 나이대가 엄청 낮아졌네요. 네, 과거 8050 문제가 좀 노부모랑 중년 자녀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 연령대가 훨씬 더 낮아진 상태에서 부모랑 자녀가 집 안에서 동반 노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동반 노화라뇨? 이건 정말 완전히 새로운 국가적 재난을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수치죠. 한국도 최근에 고립 청년이 막 급증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부모 세대가 시니어가 되었을 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돌볼 것인가 하는 무서운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동반노아, 진짜 숨이 턱 막히는 현실이네요. 이 대목에서 자료에 등장한 독일 경제학자 베른트 라펠 휘셴 교수의 행복 공식이 완벽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아, 네. 그 공식 아주 유명하죠. 교수가 그랬잖아요. 행복을 구성하는 건강, 공동체, 돈, 마음가짐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작동한다고요? 네,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제가 왜 이 곱하기라는 말에 완전 꽂혔는지 아시나요? 한 요소라도 결핍되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러신 거 아닌가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스웨덴 연금처럼 돈을 기가 막히게 불려서 돈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해보자고요. 네, 돈은 만점이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일본의 6636 상황처럼 집안에 딱 고립된 채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공동체 점수가 0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점 더하기 0점은 10점이지만 10 곱하기 0은 무조건 0이잖아요. 아, 정확한 계산이네요. 0이 되죠. 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막 산더미처럼 많아도 누군가와 교류하는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올바른 정보가 없어서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내 노후의 행복 총량은 완전히 0으로 수렴해 버린다는 무서운 경고로 들렸습니다.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행복이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정책은 어느 한쪽만 딱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 다 같이 챙겨야겠네요. 그리고 고립된 자녀 문제까지 다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일본 연구진이 발표한 산림치유 과학 데이터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산림치유요? 숲에 가는 거 말씀이시나요? 네, 맞아요. 숲의 피톤치드랑 환경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아예 물리적으로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 그러니까 자연살해 세포를 아주 활성화한다는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거죠. 오, 그냥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과학적인 효과가 있군요. 네, 이것도 결국 질병을 그냥 약으로만 고치는 게 아니라 자연이라는 어떤 거대한 공동체적 환경 속에서 건강의 곱하기 요소를 채워나가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야, 막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싹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네요. 오늘 자료에 출처인 케어 유니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이런 코멘트를 남기셨죠. 네, 뭐라고 하셨죠? 치매가 7조 원짜리 산업전쟁터로 부상하는 동안 요양 현장에서는 금융불신과 돌봄 혁신이 동시에 충돌하며 시니어를 둘러싼 돈, 기술, 신뢰의 삼중격변이 본격화되고 있다. 와, 삼중격변이요? 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거대한 변화를 진짜 너무나도 명확하게 꿰뚫는 한 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 삼중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오프닝에서 언급됐던 그 스승의 날의 의미랑 맞물려서 분석 자료에 등장했던 고전 책은담의 한 구전이 유독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책은담이요? 어떤 구절이죠? 사업을 세우되 덕을 심을 줄 모르면 잠깐 피었다 지는 눈앞의 꽃에 그친다. 나요. 하지만 그 한화라이프 랩 사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요양 현장에서 금융 탐욕이 판을 치고 잘못된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혼란 속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거대한 산업의 밑바탕에 진정으로 인간을 향한 돌봄의 마음, 즉 덕과 시스템에 대한 아주 단단한 신뢰가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수십조 원의 자본이 투입된 생태계라도 결국엔 속절없이 시들어버리는 눈앞의 꽃으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아주 뼈아픈 통찰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의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해도 그 밑바탕을 흐르는 근본적인 코드가 덕과 신뢰가 아니라면 결국 에러가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탁 던지면서 스스로 탐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하루네요. 우리가 찰떡같이 믿었던 건강 정보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요양시설의 금융 환경까지 지금 모든 상식과 제도가 흔들리고 뒤집히는 거대한 격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 막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지 않고 움켜쥐고 가야 할 단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스웨덴의 복리 마법이 가져다줄 탄탄한 돈인가요? 아니면 일상 속에서 지켜내는 흔들림 없는 건강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내 행복 공식의 그 곱하기를 완성해줄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단 한 사람의 누군가인가요? 오늘 하루 거대한 산업과 기술의 발전 너머에서 내 삶을 진정으로 지탱해줄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